어머니는 집에만 계시니까 시간 많잖아요. 며느리 지연의 이 말이 귓가에 맴돌 때 박영숙은 서재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2시, 정확히 3시간 후면 그녀를 기다리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를 회장님이라 부를 것이었습니다. 늦여름 햇살이 거실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 무심코 흘러나오는 오후 드라마 소리를 들으며 며느리가 건넨 쪽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내일 친구들 모임 준비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소할 방 목록, 준비할 음식 메뉴, 장볼 것들까지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가정부에게 전달하는 업무 지시서 같았습니다. 아니, 가정부라면 적어도 시급은 받을 텐데 영숙은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당연한 권리이자 시어머니의 당연한 의무로 여겨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지연은 쪽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까지 부탁드려요. 어차피 집에만 계시니까 시간 많으시잖아요. 그 말에는 감사함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는 것처럼 시어머니에게 부탁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되리라는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쪽지를 접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집에만 있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지난 3달 동안 그녀는 거의 매주 2번씩 재단에 나갔습니다. 이사회 참석, 예술가들과의 만남, 후원 프로그램 검토까지. 하지만 가족들은 그 누구도 영숙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아들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그는 아내 편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맞춰드리면 안 돼요. 지연이도 힘든데. 준호에게 엄마는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집안의 가구처럼 공기처럼 없으면 불편하지만 있다고 해서 특별히 고마워할 필요는 없는 존재였습니다. 영숙은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앉던 의자에 몸을 맡기며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박태수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영숙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딸아, 이제 내 차례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영숙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단순히 가족의 가장 역할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모든 것, 그 무게와 책임을 이어받으라는 뜻이었다는 것을.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재단 비서실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일정 재확인드립니다. 5시 개막식 리허설, 6시 언론 인터뷰, 7시 개막식 시작입니다. 영숙은 메시지를 확인하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는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날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신진예술가 후원 전시회의 개막식. 문학의 인사들과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박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날이었습니다. 영숙은 옷장으로 걸어가 검은색 정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재단 회장으로서 공식 석상에서 입을 옷이었습니다. 집에서 입는 평범한 원피스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박영숙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지연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모임 자랑을 하는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다 준비해 주시거든요. 정말 편해요.
그 말을 들으며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하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영숙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65세의 평범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눈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아직도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꿈꾸던 것들,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이름으로 돌아갑니다. 영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뒤에 숨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르는 동안에만 진짜 자신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히 떳떳이 박영숙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이른 봄의 따스한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와 아버지의 야윈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숙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한때 거대한 사업을 일구어낸 강인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앙상하고 차가웠습니다. 영숙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제 내 차례란다.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을 전달받았다는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장례식 준비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박태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는지 영숙은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문학의 인사들, 정치인들, 기업가들이 줄지어 조문을 왔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저 조용히 아버지를 배웅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준호와 지연은 장례식장에서도 바쁘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연은 조문객들과 명함을 주고받으며 사교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연이 준호에게 속삭이는 말이 영숙의 귀에 들렸습니다. 영숙은 씁쓸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길에서도 계산적인 생각을 하는 며느리가 안타까웠습니다. 3일간의 장례 기간 동안 영숙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막연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것들을 이제 누가 이어받아야 하는지, 그것이 정말 자신의 몫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박태수는 젊은 시절 작은 출판사에서 시작해 결국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재단을 만들어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누군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늘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공동의 자산이라고 믿었습니다. 영숙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그런 철학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가정에만 전념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시댁 어른들을 모시느라 바빴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점점 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재단 이야기를 하면 흥미롭게 들었지만 그것이 언젠가 자신의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영숙은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조문을 온 한 중년 남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무명 화가였는데 회장님 덕분에 첫 개인전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한 젊은 여성 조각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재단 후원을 받아 유럽 전시회에 다녀왔어요. 평생 꿈도 꾸지 못했던 기회였는데 회장님이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영숙은 아버지가 남긴 것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영숙은 혼자 아버지의 사진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재단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모든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다. 영숙은 그때 아버지의 겸손함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는 자신을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술과 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돕는 도구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이 자신에게 넘어온다면 자신도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일상은 다시 예전대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로 바빴고 지연은 친구들과의 모임에 열중했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집안일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빨래, 청소, 요리까지. 아무도 그녀에게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언장 공개를 위해 가족들이 모두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때까지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집과 약간의 예금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이미 재단으로 모두 넘어갔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아버지의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책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문학, 역사, 예술 서적들이 질서정연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중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미술사 개론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책을 펼치자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술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아름다움을 느낄 권리가 있다. 그런 문장들이 곳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진짜 꿈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이제 내 차례란다. 정말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일까요? 65세의 평범한 주부에게 그런 큰 일을 맡기신 것일까요? 영숙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 35층에 있었습니다. 영숙은 엘리베이터를 타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와 지연은 이미 접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속을 대비한 것 같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침착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영숙 가족을 회의실로 안내하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공개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내용이 담겨 있음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유언장 봉투가 열리기 전까지 회의실은 정적에 가까웠습니다. 준호는 초조하게 펜을 만지작거렸고 지연은 핸드백 속에서 무언가를 뒤적거렸습니다. 영숙만이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남기셨든 그 뜻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언장의 첫 번째 내용은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예금 일부는 가족 공동 명의로 상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딸 박영숙에게는 내가 평생에 걸쳐 일구어온 태수문화재단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이양한다. 김 변호사가 읽어내려가는 유언장의 내용에 영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호와 지연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재단의 규모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인 수치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문화재단의 자산 규모는 약 500억 원이었습니다. 연간 운영 예산만 해도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전국에 15개의 지역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매년 100명 이상의 신진 예술가를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영숙의 책임하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어머니가 재단 회장이 되신다는 뜻인가요?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영숙 여사님께서 태수문화재단의 신임 이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만 고인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재단의 운영 철학과 방향성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순수한 문화예술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숙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어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자신이 그런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65세의 나이에 그것도 관련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500억 원 규모의 재단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부담스러우시지 않을까요? 그냥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시고 이사장직만 명예직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그 말에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과연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인께서 그 부분도 명확히 하셨습니다. 반드시 박영숙 여사님께서 직접 재단을 운영하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전문 인력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재단에는 15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왜 하필 자신을 선택하셨을까요? 준호는 대기업에서 일하며 경영 경험이 있었습니다. 훨씬 더 적합한 후계자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영숙을 택하셨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지막 봉투를 꺼내들었습니다. 고인께서 박영숙 여사님께만 따로 전하라고 하신 편지가 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버지의 친필로 딸 영숙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영숙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미안하다. 갑작스런 부담을 지워주게 되어서. 하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보여준 것은 단순한 똑똑함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함이었다. 예술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돈만이 아니다. 그들의 꿈과 고민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너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 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집안일만 하는 주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키워온 능력들을 아버지는 알아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다. 재단의 모든 직원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가짐이다. 내가 진심으로 예술가들을 위한다면
길은 자연스럽게 보일 것이다. 영숙은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와 지연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편지 내용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숙은 편지를 조용히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자신만의 이야기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김 변호사는 영숙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재단 인수 절차는 대략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그 후에는 정식으로 이사장님께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시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가족들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재단 이사장이 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과연 그런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비록 어렵고 낯선 길이지만 최선을 다해 걸어가겠다고. 하지만 아직은 가족들에게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정말로 해낼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직을 정식으로 승계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영숙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6시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빨래와 청소를 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일주일에 2번씩 조용히 집을 나서는 시간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재단 사무실을 방문했던 날을 영숙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의 8층 건물 전체가 태수문화재단 사옥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의 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립자 박태수 회장이라는 명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문화는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영숙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고인의 딸이긴 하지만 재단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총무팀장 김선영 과장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회장님,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영숙은 감동했습니다. 집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 또는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영숙은 힘이 났습니다. 재단의 주요 업무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신진 예술가 후원 프로그램, 지역 문화센터 운영, 그리고 예술 교육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영숙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재단에 나가서 각 부서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영숙의 관심을 끈 것은 신진 예술가 후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매년 전국에서 200여 명의 젊은 예술가들이 지원했고 그중 100명을 선발해서 1년간 창작 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개인전 개최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영숙은 지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들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 젊은 화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틈틈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조각가는 지하 작업실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언젠가 세상에 자신의 작품을 알리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며 영숙은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 재단을 맡기셨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는 따뜻한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의 상황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시어머니가 재단 일로 가끔 외출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어디 나가시네요? 집안일은 누가 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영숙은 답답했습니다. 지연은 영숙이 재단 이사장이 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단순한 명예직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 때문에 집안일에 소홀해진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 재단 회의 때문에 늦게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지연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도 안 해놓고 어디 계셨어요? 준호 오빠가 배고프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며 영숙은 서글펐습니다. 자신이 100명의 예술가들의 꿈을 논의하고 왔는데 집에서는 저녁 한 끼 안 해놓았다고 핀잔을 듣고 있었습니다. 준호 역시 어머니의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런 일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되잖아요. 굳이 엄마가 직접 나서실 필요 있어요. 집에서 편히 쉬시면 안 돼요. 그 말에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어머니는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가족들에게 재단에서의 일상을 이야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 한 젊은 화가가 자신의 작품으로 첫 개인전을 연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지연은 그렇구나 하며 대충 넘어갔고 준호는 아예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영숙은 집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단에서의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도 그것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은 그런 일 때문에 집안일이 소홀해진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영숙은 점점 고립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 무슨 재단 일 한다고 자꾸 나가셔. 집안일은 다 나한테 떠넘기고 정말 힘들어. 그 말을 들으며 영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가족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영숙은 재단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주 만나는 예술가들, 그들의 꿈을 지켜주는 일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이사장 역할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직원들도 영숙의 진심을 알아보고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한 달 후, 영숙은 생애 첫 번째 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신진 작가 30명의 그룹전 개막식이었습니다. 영숙은 검은 정장을 입고 당당히 행사장에 나타났습니다. 언론과 문학의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영숙은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예술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재단의 사명입니다. 영숙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자신이 정말로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여전히 냉담한 분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가 행사에 참석한 것도 모르고 있었고 준호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영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낮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회장님이라 부르며 존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이중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영숙은 점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아버지의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아버지의 사진은 조용히 웃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언젠가는 가족들도 이해해줄 날이 올 것이라고.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지 2달째 되던 어느 화요일, 영숙에게는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무팀장 김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에 신진 작가 지원 선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200명의 지원자 중 100명을 선발하는 중요한 회의인데 회장님께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0명의 젊은 예술가들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그들 각각에게는 간절한 꿈이 있을 것이고 그 꿈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자신의 역할이라는 생각에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지원서들을 받아서 집으로 가져온 영숙은 밤늦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각 지원자들의 작품 사진과 지원 동기,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시골에서 올라와 원룸에서 홀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늦은 나이에 예술의 길로 들어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영숙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한 젊은 여성 화가의 지원서였습니다. 이름은 정미소, 28세였습니다. 그녀는 지원 동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소리로 들을 수 없는 것들을 색깔과 선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고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영숙은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간절함 앞에서 어떻게 냉정한 심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지원자들도 마찬가지로 간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숙은 아버지라면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저녁은 간단히 해결해라. 하지만 지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맨날 회의만 있네요.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그 말에 영숙은 상처받았지만 설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조용히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200명의 꿈이 걸린 날이었습니다. 재단 회의실에는 이미 심사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술평론가, 큐레이터, 그리고 기존 후원 작가 출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영숙은 처음에는 위축되었습니다. 자신만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사가 진행되면서 영숙은 자신만의 관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로 기법이나 완성도에 집중했지만 영숙은 작가의 진정성과 간절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때로는 기법이 조금 서툴러도 마음이 담긴 작품에 더 끌렸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이 작가는 아직 기본기가 부족해 보입니다. 몇 년 더 공부한 후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어요. 하지만 영숙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본기는 시간이 지나면 늘 수 있지만 이런 순수한 열정은 쉽게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것은 완성된 작가가 아니라 꿈을 키워가는 작가가 아닐까요?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자신이 너무 나섰나 하고 걱정했지만 한 평론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완성품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심사는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치열한 토론 끝에
100명의 최종 선발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정미소도 그 중에 포함되었습니다. 영숙이 특히 추천했던 몇몇 작가들도 선발되었습니다. 영숙은 뿌듯함과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선영 팀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좋은 선택들이었어요. 특히 작가들의 개인적인 스토리까지 고려해서 판단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 회장님도 그런 방식으로 심사하셨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영숙은 자신이 아버지의 길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할지 몰라도 사람을 보는 눈과 따뜻한 마음은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100명의 젊은 예술가들이 1년 동안 마음껏 창작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 안 하고 어디 계셨어요? 준호 오빠가 배고프다고 하는데. 영숙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보고 싶었지만 지연의 표정을 보니 들을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그런 일은 다른 직원들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엄마가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영숙은 답답했습니다. 오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지, 100명의 젊은 예술가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을 했는지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부엌으로 가서 조용히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수십 명의 전문가들과 예술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나누었는데 지금은 다시 부엌에서 양파를 썰고 있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현실의 차이가 점점 견디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선발된 100명의 명단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이름 뒤에는 간절한 꿈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이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이런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눌 가족이 없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영숙은 언젠가 가족들이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이해해주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영숙의 하루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재단 출근일이었고 가끔 주말에도 문화행사나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모든 일이 영숙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영숙은 신진 작가들의 그룹전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하는 모습을 보던 지연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또 어디 가세요? 주말에도 나가시네요. 영숙이 오늘 개막식이 있다고 설명하자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같아요. 집안일은 다 제가 하고 있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그 말에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집을 비우는 시간은 일주일에 고작 2번, 하루에 몇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연은 마치 자신이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영숙은 변명하고 싶었지만 늦을 시간이어서 그냥 나서야 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영숙은 축사를 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의 열정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술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영숙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행사 후 한 젊은 화가가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영숙은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싸늘한 분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준호에게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머니 요즘 너무 심한 것 같아. 집안일은 다 나한테 맡기고 자꾸 밖에만 나가. 나도 사람인데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너무 힘들어. 준호도 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연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적당히 하시고 집에서 쉬세요. 나이도 있으시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에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역할을 집안일로만 한정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100명의 젊은 예술가들을 돕는 일이야. 하지만 지연은 비웃었습니다. 그런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 말에 영숙은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고민하고 연구해서 선발 기준을 세웠는지, 한 명 한 명의 지원서를 얼마나 꼼꼼히 살펴봤는지 지연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시간 때우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이 가질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육아도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어차피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니까 괜찮으시죠? 영숙은 놀랐습니다. 지연이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육아를 자신에게 맡기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단 일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연은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 봐주시면 저는 다시 직장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육아휴직도 길지 않잖아요. 어머니는 어차피 할 일도 없으시고. 그 말에 영숙은 할 일이 없다는 표현에 특히 상처받았습니다. 준호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손자, 손녀 보는 것이 할머니의 가장 큰 기쁨 아니에요? 그런 재단 일 같은 것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죠. 그 말을 들으며 영숙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자신의 일을 진짜 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지연이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단 일을 포기해야 할까요? 100명의 후원 작가들과 15개 지역 문화센터의 운영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것들을 자신이 지켜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음 날 영숙은 재단에 나가서 김선영 팀장과 상담했습니다. 가정사정으로 앞으로 재단에 자주 나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선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요즘 회장님 덕분에 재단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는데요. 영숙은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가족들이 자신의 일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정도로만 말했습니다. 김선영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신 후로 직원들 사기도 많이 올랐고 후원 작가들도 회장님을 정말 좋아해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으며 영숙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재단에서는 자신을 필요로 하고 인정해 주는데 집에서는 쓸모없는 존재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현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가족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하지만 가족들은 자신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고 그저 편의를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관계가 진정한 가족 관계일까요? 영숙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내 차례란다. 아버지는 분명히 자신에게 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육아에만 전념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영숙은 점점 혼란에 빠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지연이 또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아예 집에만 계세요. 제가 임신 테스트를 해볼 건데 만약 임신이면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영숙은 마침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영숙에게 있어 운명의 분기점이 되는 밤이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방에서 임신 계획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하며 바쁘게 준비하고 있었고, 준호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지만 영숙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서재에 혼자 앉아 지연이 건넨 메모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내일 친구들 모임 준비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세세하게 적힌 지시사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과 안방 청소, 화장실 정리, 음식 준비, 장보기까지 마치 가정부에게 주는 업무 지시서 같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줄에 적힌 말이 영숙을 자극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들한테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자랑하고 싶어요. 부탁드려요. 그 말에는 진심 어린 부탁이라기보다는 시어머니를 이용해서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메모를 내려놓고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자신의 인생인가요? 65년을 살아오면서 지금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그것을 이해하기는커녕 방해하려고만 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태어날 손자나 손녀의 육아까지 떠맡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누구일까요? 화면을 보니 태수문화재단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김선영 팀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일까 하며 영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전화드려서. 김선영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좋은 소식이 있어서 바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내일 신문에 우리 재단 기사가 크게 실린다고 연락이 왔어요. 영숙은 궁금했습니다. 무슨 기사인지 물었더니 김선영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난달 재단에서 후원한 정미소 작가의 개인전이 큰 화제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각 장애를 가진 작가가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한다는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소식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작가 선발 과정에서 보여주신 해안이 문화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다른 심사위원들은 정미소 작가를 탈락시키려 했는데 회장님께서 강력히 추천하셨잖아요. 그 결과가 이렇게 좋은 성과로 나타났어요.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내린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도 놓친 것을 자신은 알아봤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선영은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더 큰 소식이 있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신진예술가 후원 전시회 개막식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서도 참석하신다고 확답을 주셨어요. 정말 큰 행사가 될 것 같아요. 영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개막식은 재단 이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공식 행사였습니다.
언론과 문학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자리에서 영숙은 대표로 인사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내일부터 집에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신데. 김선영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영숙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숙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미소 작가가 성공한 것처럼 자신이 후원하는 다른 99명의 작가들도 꿈을 펼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은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든든한 지지자였습니다. 거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내일 어머니 아예 못 나가게 해야겠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너무 힘들어. 그 말을 들은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나이에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매일 나가세요. 영숙은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존재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100명의 예술가들의 꿈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 500억 원 규모의 재단을 이끌고 있다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지연이 써준 메모를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그것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조각이 떨어질 때 영숙의 마음에서도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메모의 마지막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영숙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내 역할은 오늘로 끝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박영숙입니다. 태수문화재단의 이사장 박영숙입니다. 영숙은 옷장으로 가서 내일 입을 옷을 꺼내 들었습니다. 검은색 정장과 진주 목걸이, 그리고 아버지가 사주신 시계까지. 재단 이사장으로서 공식 석상에 나갈 때 입는 옷들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세상에 당당히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안다. 아버지의 그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숙에게 단순히 재단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관련 서류들, 후원 작가들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까지. 내일은 더 이상 집안일을 하는 평범한 주부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태수문화재단 이사장 박영숙으로 당당히 하루를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영숙의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65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영숙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드디어 진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설렘이 밤새 영숙을 깨어있게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영숙은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간단한 아침을 먹고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걸고 아버지의 시계를 찾습니다. 거울 앞에 선 영숙은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65세의 평범한 주부가 아니라 당당한 문화재단 이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진짜 박영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연이 부엌에 나와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차려입으셨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는요? 하지만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 아침은 각자 해결해라. 준호도 나와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는 의아해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시려고 그렇게 정장까지 입으세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서 중요한 개막식에 참석해야 해.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도 오시는 큰 행사거든. 지연과 준호는 동시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집에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미리 알려주마. 앞으로 각자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해야 할 거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영숙은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에서 지연과 준호가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영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걸어갈 때였습니다. 진짜 박영숙으로 살아갈 때였습니다. 검은 전용차가 강남 한복판의 전시관 앞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문을 열어주자 영숙은 당당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늘의 영숙은 65세의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태수문화재단 이사장 박영숙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의 모습에서는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전시관 입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문학의 인사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나타나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분이 새로 부임하신 박영숙 이사장님이시구나. 김선영 팀장이 영숙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멋지세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젊은 예술가들이에요. 제가 아니라 그들이 주목받았으면 좋겠어요. 전시관 내부는 화려했습니다. 100명의 신진 작가들이 각자의 개성을 담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회화, 조각, 설치 미술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한 작품 한 작품을 천천히 살펴보며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선발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이었기에 더욱 애착이 갔습니다. 특히 정미소 작가의 작품 앞에서 영숙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청각 장애를 가진 젊은 화가가 그린 그림은 소리 없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색채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미소 작가가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짓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녀의 모습에 영숙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영숙도 손짓으로 응답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그려주세요. 오후 5시 공식 개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들까지 참석한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영숙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수문화재단 이사장 박영숙입니다. 영숙의 첫마디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전시회 개막식이 아닙니다. 100명의 젊은 예술가들이 세상을 향해 자신의 꿈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따뜻했습니다. 예술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역할은 그런 권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연설 중간에 영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관객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숙의 진솔한 고백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박수가 오래도록 이어졌고 영숙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정말로 해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행사 후 리셉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영숙에게 인사를 왔습니다. 한 대기업 회장은 말했습니다. 이사장님의 연설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도 문화예술 후원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정부 차원에서도 민간 문화재단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후원 작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젊은 조각가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영숙은 자신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영숙은 김선영 팀장과 함께 전시관을 나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언론 반응도 아주 좋고 후원 문의도 많이 들어왔어요. 김선영의 말에 영숙은 뿌듯해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은 자신이 진짜 자신으로 살아간 오늘 하루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닌 박영숙으로 당당히 하루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조용했습니다. 준호와 지연은 각자의 방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곳이 그리웠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았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다는 것을,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때 지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계셨어요? 저녁도 안 해놓고. 하지만 영숙의 대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재단 공식 행사에 참석했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을 것 같으니 미리 얘기하마. 저녁은 각자 해결하길 바란다. 지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입었던 검은 정장을 옷걸이에 정성스럽게 걸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옷이 내 진짜 옷이구나. 그날 밤 영숙은 아버지의 사진에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뿌듯한 하루였어요. 제가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웃음이 자신을 격려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대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제 늦게 들어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재단 일로 나가셨구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외출을 달가워하지는 않았지만 어제 하루는 오히려 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회사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켜고 포털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뉴스를 훑어보던 중 한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수문화재단 박영숙 이사장, 신진예술가, 100명 지원 행사 성료. 처음에는 단순히 같은 성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클릭해서 사진을 보는 순간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에는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서 연설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히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집에서 보던 어머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준호는 급히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태수문화재단 박영숙 이사장은 어제 강남 전시관에서 열린 신진예술가 후원 전시회 개막식에서 감동적인 축사를 했다. 박 이사장은 예술은 모든 사람의 것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는 젊은 예술가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박 이사장은 고 박태수 회장의 딸로 지난해 아버지 사호 재단을 이어받아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500억 원 규모의 국내 최대 문화재단을 이끌며 연간 100여 명의 신진 예술가를 후원하고 있다. 준호는 휴대폰을 들고 지연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인터넷 뉴스 봤어? 엄마가 뉴스에 나왔어. 지연은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뉴스에 나와요? 무슨 사고라도 나셨어요? 준호가 기사 링크를 보내주자 지연도 황당해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며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분명히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평소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당당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연설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은 급히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봤습니다. 태수문화재단 박영숙이라고 치자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임 이사장 취임 소식부터 시작해서 어제 개막식 관련 기사까지 수십 개였습니다. 지연은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정말로 큰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재단의 규모였습니다. 한경제지 기사에는 태수문화재단이 자산 500억 원, 연간 운영비 50억 원 규모의 국내 굴지 문화재단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전국 15개 지역에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매년 수백 명의 예술가를 후원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연은 점점 현실감을 잃어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집안일이나 시키며 함부로 대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이런 큰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제 늦게 들어오신 것도 500억 원 규모 재단의 공식 행사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준호도 회사에서 비슷한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기사를 보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준호 씨, 이 박영숙 이사장이 내 어머니 맞아? 정말 대단하시구나. 준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도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어제까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태수문화재단 정말 유명한 곳이야. 우리 회사에서도 후원하고 있어. 박태수 회장이 워낙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딸분이 이어받으셨구나. 그 말을 들으며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개막식에 참석했던 기자들이 박영숙 이사장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한 기사에는 박 이사장의 인상적인 연설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은 지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혹시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되돌아보니 부끄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지연은 이미 컴퓨터 앞에 앉아 관련 기사들을 모두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다 봤어요?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함께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오늘 회사에서 알았어. 동료들이 다 어머니를 아시더라고. 태수문화재단이 정말 유명한 곳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 두 사람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가 지금까지 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한 것 같아요. 500억 원 재단의 이사장이신데 우리는 집안일만 시키고 있었잖아요. 그 말에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왜 말씀 안 하셨을까? 두 사람은 인터넷에서 태수문화재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고 박태수 회장이 평생 이루어낸 업적들, 재단이 후원한 수많은 예술가들의 성공 사례들, 그리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들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제 어머니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경외감마저 들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예술가의 인터뷰였습니다. 박영숙 이사장님은 단순히 돈을 지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희의 작품 하나하나를 정말 관심 있게 봐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진심으로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 기사를 읽으며 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집에서 시간을 때우는 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 영숙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준호와 지연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두 사람은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습니다. 평소처럼 엄마, 어머니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영숙은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뉴스를 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태연하게 인사했습니다. 내가 좀 늦었네. 저녁은 먹었어?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신 일을 하고 계셨네요. 그 말에는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지연의 변화된 태도를 느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지연은 영숙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새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몰랐어요.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줄 전혀 몰랐어요. 500억 원 재단의 이사장이시라니 저는 그동안 뭘 한 거죠? 영숙은 지연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고 해서 그동안의 상처가 쉽게 아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연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하시는 일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오늘 회사에서 동료들이 모두 태수문화재단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엄마를 존경하는 눈빛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희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재단 일로 나간다고 하면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고 불만만 얘기했잖아.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시어머니를 하나의 독립된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제 편의를 위한 존재로만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영숙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내가 변했거든.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거다. 앞으로는 박영숙으로 재단 이사장으로 당당히 살아갈 거다. 준호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엄마,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해요? 영숙은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면 된다. 집안일은 모두가 함께 해야 해. 나만의 책임이 아니다. 너희들도 이 집의 구성원이니까 각자 역할을 해야지.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집안일을 어떻게 나눌까요? 지연이 묻자 영숙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를 돌아가면서 하면 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일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는 거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연도 시어머니의 재단 일정을 고려해서 자신의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이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재단에서 어떤 일 있으셨어요? 영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이 자신의 일에 관심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만난 젊은 화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화가는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도 촉감으로 조각 작품을 만든단다. 정말 놀라운 재능이지. 영숙의 설명을 들으며 지연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어머니가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계시는군요. 준호도 변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어머니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태수문화재단 이사장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동료들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머니를 두셨네요. 한 달이 지나자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 사람이 함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영숙이 메인 요리를 하면 준호가 밥을 짓고 지연이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이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음 달에 유럽 문화재단들과의 국제 교류 회의가 있어. 일주일 정도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 예전 같았으면 지연이 불만을 표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연이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중요한 일이시네요.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집안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오히려 국제적인 무대에서 어머니를 뵙게 될 외국인들이 부러워요. 그 말에 영숙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유럽 출장에서 돌아온 영숙은 더욱 당당해져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가족들도 그런 영숙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특히 준호는 친구들에게 어머니의 유럽 출장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몇 달 후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임신 계획을 다시 생각해 봤는데요. 아이를 낳더라도 어머니께 육아를 전담으로 맡기지 않을게요. 제가 육아휴직을 길게 내고 준호 오빠도 육아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어요. 영숙은 그 말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고마웠습니다. 지연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고마워.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 할머니로서 도울 일이 있으면 기꺼이 도울게. 다만 내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엄마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포기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더 잘 도와드릴게요. 그런 말을 들으며 영숙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날이 정말 올 줄 몰랐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후원 작가들의 전시회 일정을 확인하고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집에서도 영숙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떠맡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등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영숙의 일을 존중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영숙은 재단에서 가장 큰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신진 예술가 5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축제였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준호와 지연이 정장을 입고 영숙과 나란히 행사장에 나타났습니다. 개막식에서 영숙은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예술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나이나 성별,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당당히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설을 마친 후 준호와 지연이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으셨어요. 지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런 분이 저희 가족이라는 것이 행복해요. 그런 말을 들으며 영숙은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세 사람은 함께 축제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영숙이 준비한 샴페인을 나누어 마시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영숙은 또 다른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연이 임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지연은 영숙에게 육아를 떠맡기려 하지 않았고 준호도 적극적으로 육아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태어나면 가끔 도움 요청드릴 수도 있지만 어머니 일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할게요. 어머니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거든요. 영숙은 그런 지연이 대견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후에도 영숙의 일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로서의 기쁨도 누렸지만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역할도 계속해 나갔습니다. 가족들은 영숙의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존중해 주었습니다. 어느 저녁 영숙은 손자를 안고 있으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할머니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저 집에서 육아만 해주는 할머니가 아니라 당당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사랑을 주는 할머니로 기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이제 문화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문화예술 발전 공로로 훈장을 수여했고 여러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함께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준호와 지연은 각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영숙은 이런 순간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자가 영숙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영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사람들의 꿈을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날 밤 영숙은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재단 이사장이 된 지 3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두렵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확신한다.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었다고.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박영숙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다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중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일도 그런 꿈들을 지켜주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단 이사장이라는 직책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영숙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는 예전처럼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숨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히 박영숙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 내 자리에 서는 것이라고. 그날 밤 영숙은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박영숙으로서의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숙이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